혹시 밤에 잠 못 이루고 통장 잔고만 몇 번씩 확인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얼마 전 경기도 용인에서 평생 운영하던 과일 가게를 접으신 60대 박 사장님 이야기, 혹시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환율은 연일 최고치를 찍는데 왜 언론에서는 괜찮다고만 할까요?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97년대와는 완전히 다른 조용한 암살자와 같습니다. 이미 현명한 사람들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놓치신다면 평생 모은 자산을 지킬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2의 IMF 생존 매뉴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수십 년간 땀과 눈물로 채워온 통장 하나가 어느 날 아침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 평생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긴 낡은 통장 하나를 밤새도록 써보던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른들의 박만식 씨에게 세상은 새벽 4시에 문을 여는 수산시장과 해가 질 무렵 손주 녀석의 재롱, 그리고 장판 밑에 고이 모셔둔 통장,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학교 경비원으로 30년을 꼬박 일하고 퇴직한 그에게 유일한 훈장이자 자부심은 통장에 찍힌 숫자였다. 잉크가 닳고 달아 희미해진 글씨 위로 그의 청춘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자의 기저귀 값을 아끼려 버스 2정거장을 걸어 다니던 29의 자신과 아내의 병원비를 마련하려 밤낮으로 폐지를 주었던 56의 자신이 그 안에 있었다. 그에게 통장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가족을 지켜낸 성벽이자 자신의 삶 그 자체였다. 그날도 만식 씨는 오랜 벗 최규철 씨와 시장 한편의 허름한 국밥집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뽀얀 김이 두 사람의 주름진 얼굴을 따스하게 감쌌다. 이 사람아, 국밥 한 그릇에 9,000원이 말이 되나? 내 첫 월급이 20만 원이 안 됐는데. 세상 참 무섭게 변해. 규철 씨가 깍두기를 우적우적 씹으며 투덜거렸다. 그는 40년간 운영하던 철물점을 작년에 아들에게 물려주고 소일거리로 시간을 보내는 중이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편안함보다 어딘지 모를 불안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러게 말일세. 그래도 자네는 든든한 아들이 가게라도 물려받았으니 얼마나 좋아. 나는 이 늙은 몸뚱이랑 통장 하나가 전부인데. 만식 씨가 소주잔을 채우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 미소에 규철 씨는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낮췄다. 만씨가 자네 유튜브 같은 거 보나? 내가 어제 뭘 봤냐면 지금 나라가 거덜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야. IMF, 그건 애들 장난이었대. 뭔 소린가 또. 맨날 그런 것만 보니 사람이 불안해진 게야. 아니라니까 들어봐. 정부가 숨기는 빚만 해도 뭐 연금이니 뭐니 다 합치면 3,000조가 넘는다나? 상상이가 3,000조. 그리고 국채금리인가 뭔가가 발작을 하고 환율은 1,500원을 넘어간다잖아. 우리 돈이 그냥 똥값이 된다는 소리야. 규철 씨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는 흥분한 듯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그 소리에 만식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똥값.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가슴에 박혔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벽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듯한 아찔한 공포가 밀려왔다. 자네 그게 정말인가? 그럼 똑똑한 사람들은 벌써 달러나 금으로 다 바꿔놓고 있대. 우리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은행에 돈만 넣어둔 늙은이들만 바보 되는 거라고. 자네 그 통장, 그거 그러다 정말 휴지 조각 된다니까. 규철 씨의 마지막 말은 만식 씨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국밥은 이미 식어 비릿한 기름기만 둥둥 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만식 씨의 귓가에는 휴지 조각이라는 단어가 맴돌았다. 평생을 지켜온 자신의 삶이, 아내와의 추억이, 자식들을 향한 헌신이 한낱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는 늙은 가장의 등을 축축하게 적셨다. 그날 밤 만식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뒤척이다 일어나 장판 밑에서 통장을 꺼내 들었다. 어두운 방 안 스탠드 불빛 아래서 그는 숫자를 세고 또 셌다. 1억 2,400만 원. 아파트 경비 초소의 겨울밤과 찜통 같은 여름을 견뎌내며 허리 통증을 파스로 달래가며 모은 피 같은 돈이었다. 그는 통장을 가슴에 품었다. 마치 위태로운 촛불을 두 손으로 감싸준 심정이었다. 이걸 지켜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음 날 아침 만식 씨의 눈은 퀭했다.
그는 평소 입던 낡은 점퍼 대신 10년 전 아들이 사준 낡은 양복을 꺼내 입었다. 비장한 표정으로 집을 나서는 그의 손에는 낡은 통장과 도장이 들려 있었다. 그의 목적지는 단 한 곳, 은행이었다. 은행 안은 아침부터 붐볐다. 번호표를 뽑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동안 만식 씨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전부 현금으로 바꿔야 하나? 아니면 규철이 말대로 달러로? 금은 어디서 사는 거지? 평생 은행 예금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던 그에게는 모든 것이 혼돈이었다. 142번 고객님, 창구로 오십시오. 드디어 그의 차례가 되었다. 창구에 앉은 젊은 여직원 앞에서 그는 쉽게 입을 떼지 못했다. 저 이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고개를 돌리자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아들, 박진우가 서 있었다. 증권사에서 일하는 아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시 은행에 들른 참이었다. 아들의 얼굴을 본 순간 만식 씨는 울컥하고 서름이 터져 나왔다. 진우야, 너 잘 만났다. 이 돈 좀 어떻게 해야겠다. 이대로 두면 휴지 조각이 된다잖니. 만식 씨의 절박한 외침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진우는 당황한 아버지를 창구에서 일으켜 한적한 상담실로 모셨다. 자리에 앉자마자 만식 씨는 어젯밤 규철 씨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국가부채가 3천조라더라. 환율이 폭등한다더라.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더라. 이야기를 잠자코 듣던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감쌌다. 아버지, 친구분께서 많이 걱정하셨나 보네요. 그런데 아버지가 들으신 이야기 중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 그리고 너무 과장된 부분이 많아요. 뭐가 과장됐다는 게냐? TV만 틀면 나오는 소린데. 아버지,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부채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3천조라는 숫자에는 함정이 있어요. 부채의 거의 절반이 연금 충당 부채라는 건데, 이건 당장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앞으로 70년, 80년에 걸쳐서 연금 줄 돈을 미리 계산해 놓은 일종의 미래의 약속 같은 거예요. 연금 수입도 계속 들어오고요. 이걸 일반 빚이랑 똑같이 생각해서 나라만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최근 발표된 정확한 수치는 연금 충가계 부채를 포함해 약 2,585조 원 수준이고 정부도 이걸 관리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진우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환율이 높은 것도 맞아요. 하지만 IMF 때처럼 붕괴 수준은 아니에요. 그땐 2,000원 가까이 갔었어요. 지금은 미국 금리가 워낙 높아서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비싸진 영향이 커요. 물론 우리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정부에서도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려고 계속 개입하고 있고요. 부동산 PF 부실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것도 부실 사업장은 정리하고 괜찮은 곳은 살리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어요. 무조건 터진다고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의 논리 정연한 설명에 만식 씨의 흥분은 조금씩 가라앉았다. 하지만 불안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그래도 불안한 걸 어떡하냐. 평생 모은 돈이야. 이걸 지키는 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란 말이다. 만식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한마디에 담긴 세월의 무게를 아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진우는 아버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알아요, 아버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생존이 아니라 대비를 해야 해요. 공포에 질려서 전부 현금으로 찾는 게 아니라 아버지 자산을 더 안전하게 지킬 방법을 찾아야죠. 그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버지가 평생 저희를 지켜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아버지의 자산을 지켜드릴 차례예요. 그 말에 만식 씨의 눈에서 끝내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다. 휴지 조각이 될까 봐 밤새 품고 있던 통장이 아니라 든든하게 자라준 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그날 오후 진우는 월차를 내고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서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아버지, 이제는 은행에 직접 가지 않으셔도 스마트폰으로 더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진우는 아버지의 돈을 3가지로 나누는 법을 설명했다. 당장 쓸 수 있는 비상생활비는 현금으로 일부 인출하고 나머지는 지금처럼 예금으로 두되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아주 일부만 달러나 금 같은 안전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액으로 달러 예금을 하는 법, 금 통장을 만드는 법을 눈높이에 맞춰 차근차근 설명했다. 처음에는 어렵다며 손사래를 치던 만식 씨도
아들의 친절한 설명에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만식 씨는 규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사람아, 자네 아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게. 우리가 너무 한쪽 이야기만 듣고 지레 겁먹은 것 같아. 무서워하며 벌벌 떠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제대로 알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먼저라고 하더군. 소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전화를 끊은 만식 씨는 더 이상 장판 밑을 뒤지지 않았다. 대신 아들이 깔아준 주식 앱을 열어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사들인 $10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공포에 굴복하는 대신 변화하는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낡은 통장 위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한 줄이 자랑스럽게 새겨지는 순간이었다. 그의 삶은 휴지 조각이 아니라 새로운 답을 찾아가는 두꺼운 책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한적한 신도시 깔끔하게 정돈된 아파트에서 김민준 씨의 하루는 직접 내린 커피향과 함께 시작된다. 35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그는 3년 전 아이들의 환호성을 뒤로하고 영예롭게 퇴직한 고등학교 역사 교사다. 그의 아침은 신문을 정독하는 대신 태블릿 PC로 국내외 경제 뉴스를 확인하는 것으로 문을 연다. 코스피 지수와 환율 동향, 미국 연준의 금리 발표 같은 딱딱한 숫자들을 그는 마치 역사 연표를 읽듯 자연스럽게 훑어내린다. 그에게 경제의 흐름은 과거의 흥망성쇠와 다르지 않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교훈을 주는 살아있는 역사책이기 때문이다. 민준 씨에게 노후는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평생을 바쳐 준비한 긴 여행의 시작이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28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은 그의 든든한 생활 기반이 되어주었고, 아내와 함께 사는 이 아파트는 이미 10년 전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온전한 그의 자산이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성벽은 눈에 보이는 자산이 아니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온 나라가 휘청일 때 그는 40을 넘긴 가장이었다.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시던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고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바로 격해서 지켜봐야 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아버지가 믿었던 부동산과 예금은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렸다. 그때 민준 씨는 뼈에 새겼다. 진정한 안정은 한 곳에 모든 것을 걸어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파도에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한 데를 만드는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월급의 일부를 쪼개 단순히 저축하는 것을 넘어 공부를 시작했다. 경제학 서적을 파고들었고 퇴근 후에는 서툰 솜씨로 컴퓨터를 켜고 국내외 우량주를 분석했다. 그의 투자는 대박을 노리는 투기가 아니라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위험을 분산하고 자산을 시키는 생존 그 자체였다. 그날 오후 민준 씨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함께 서예를 배우는 오랜 친구 이성호 씨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맑은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쏟아졌지만 성호 씨의 얼굴은 구름이 잔뜩 낀 듯 어두웠다. 그는 평생 운영하던 과일 가게를 얼마 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이제 막 여유를 찾으려던 참이었다. 민준아, 나 요즘 밤에 잠이 안 와? 어제 아들놈이 보여준 유튜브를 봤는데 세상의 나라가 곧 망한다는 거야. 당장 내일이라도 제2의 IMF가 터진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성호 씨는 초조한 듯 무릎을 툭툭 쳤다. 그는 어젯밤 아들이 보여준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에 완전히 홀려 있었다. 국가 부채가 3,000조를 넘었고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될 거라는 내용이었다. 자네 그 은행에 넣어둔 퇴직금, 그거 몽땅 달러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금이라도 사둬야 하나?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길바닥엔 앉게 생겼어. 성우 씨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민준 씨는 따뜻한 캔 커피를 그의 손에 쥐어주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성호야, 너무 걱정 마라. 세상이 망할 것처럼 떠드는 소리는 내가 젊었을 때도 자네가 한창 장사할 때도 늘 있었어. 물론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럴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지. 자네가 본 그 3,000조라는 빚,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당장 갚아야 할 돈보다는 앞으로 수십 년간 연금으로 줘야 할 미래의 약속까지 합쳐 부풀려진 숫자야. 환율이 높은 것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 전 세계 돈 가치가 다 떨어진 탓이 크고 민준 씨는 겁을 먹은 친구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수십 년간 공부해온 지식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다. 나는 말이야, 25년 전부터 내 월급을 3개의 바구니에 나눠 담았어. 하나는 우리 돈 원화 예금 바구니, 다른 하나는 미국 돈 달러 바구니,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꾸준히 배당금을 주는 튼튼한 회사들의 주식 바구니. 어떤 해에는 원화 가치가 올라서 이익을 보고 어떤 해에는 지금처럼 달러 가치가 올라서 손해를 막아주더군. 주식은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좋은 회사는 결국 위기를 이겨내고 배당금으로 나를 위로해줬지. 폭풍우가 몰아칠 때 한쪽으로만 쏠린 데는 뒤집히기 쉽지만 양쪽에 무게추를 단단히 단 데는 흔들릴지언정 가라앉지는 않아. 그의 말에는 공포에 맞서온 자의 단단한 지혜가 담겨 있었다. 성 씨는 멍하니 민준 씨를 바라보았다. 늘 함께 늙어가는 친구라고만 생각했는데 그의 얼굴에서 평생을 성실하게 준비해 온 현자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자네는 그렇게 다 준비하고 있었구나. 나는 그저 돈만 모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 겁먹고 전부 현금으로 바꾸는 게 제일 어리석은 짓이야. 그건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에게 내 돈을 그냥 다 가져가라고 대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아. 자네 아들과 함께 앉아서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봐. 자네 자산을 지킬 방법은 분명히 있을 걸세. 민준 씨의 조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위기 앞에서 절망하는 대신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가라는 따뜻한 격려였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준 씨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증권사에 다니는 딸이었다. 아빠, 괜찮으세요? 요즘 회사 분위기도 안 좋고 뉴스만 보면 무서운 소리뿐이라서요. 혹시 필요하시면. 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민준 씨는 빙그레 웃었다. 20년 전이라면 자신이 딸에게 했을 걱정을 이제는 딸이 자신에게 하고 있었다. 아빠는 괜찮다. 내 걱정이나 하렴. 너 매달 붓고 있는 적금, 그거 아직도 1%대 금리인 건 아니지? 시장이 불안할 때일수록 우량주를 조금씩 사 모으는 것도 좋은 방법이란다. 월급날마다 잊어버린 셈 치고 딱 한 주씩만 사봐. 10년 뒤에는 아빠한테 고맙다고 할 날이 올 게다. 오히려 딸에게 재테크 조언을 해주는 아버지의 여유로운 목소리에 딸은 안심하며 전화를 끊었다. 민준 씨는 전화를 끊고 거실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97년 외환위기 때 시에 빠져있던 아버지의 생신날 찍은 씁쓸한 가족 사진이었다. 그는 사진 속 아버지에게 속으로 되뇌었다. 아버지, 저는 지켜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돈 때문에 가족의 웃음을 잃지 않을 존엄과 평화를요. 잠시 후 그의 스마트폰에서 띵동하고 작은 알림음이 울렸다. 그가 15년 전부터 꾸준히 사모은 미국 통신회사 주식에서 분기 배당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었다. 불과 몇만 원 되지 않는 작은 돈이었지만 민준 씨의 얼굴에는 세상 가장 값진 보물을 얻은 듯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태블릿 PC를 켜서 그 돈으로 손녀에게 선물할 작은 장난감을 주문했다. 그에게 돈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의 성실한 공부와 준비를 통해 얻어낸 사랑하는 이들과의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이자 달콤한 열매였다. 불안한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그의 노후는 그렇게 고요하고 평화롭게 깊어가고 있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나라에 빚이 많다. 국민연금 곧 고갈된다. 이런 걱정스러운 이야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숫자를 보면 더 겁이 나죠. 국가 부채가 1100조 원을 넘었고 앞으로 줘야 할 연금까지 합치면 몇천조 원이라는 소리가 들리니까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숫자를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당장 정부가 주머니에서 꺼내 갚아야 할 빚하고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우리 자식 세대가 연금으로 내고 또 받아야 할 돈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나라 살림이 넉넉하지 않다는 시호인 건 맞지만 이걸 가지고 당장 IMF 때처럼 나라가 망할 것처럼 생각하는 건 과도한 걱정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연금 개혁 논의도 계속되고 있고 제도를 안정시키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고요. 환율 문제는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해외여행은커녕 수입 물가가 올라서 장 보기도 무섭다는 분들이 많으시죠. 1달러에 1,400원을 넘어 1,500원 이야기가 나오니 97년 외환위기 때의 악몽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은 그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긋습니다. 그때는 우리 경제의 체력이 완전히 무너져서 생긴 일이라면 지금은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할지 또 누가 대통령이 될지 같은 전 세계적인 큰 파도에 우리 배가 함께 흔들리는 것에 가깝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만 유독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같이 힘들다는 거죠. 물론 환율이 높게 유지되면 우리 생활이 어려워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국가 부도 사태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중론입니다. 언론이나 인터넷에서는 매일같이 한국 경제가 곧 무너질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고 오히려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여러 가지 의견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듯 쓸데없는 공포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시니어들은 이제 어떻게 자산을 관리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놀랍게도 하나로 모입니다. 바로 수익률이 아니라 안정성과 현금 흠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큰 돈을 한 번에 벌려고 하기보다 내가 가진 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매달 생활비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만들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전체 자산의 최소 30%에서 많게는 50%까지는 무슨 일이 생겨도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나 예적금 또는 아주 안전한 국공채 형태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부동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데 당장 쓸 돈이 없다면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관리비나 세금 부담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하나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적으로 부어두신 연금저축을 잘 활용해서 매달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줄기를 여러 개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유가 조금 있으시다면 꾸준히 배당금을 주는 튼튼한 회사 주식이나 관련 상품의 일부를 투자해서 은행 이자보다 나은 용돈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혼자 모든 걸 결정하지 마시고 자녀들과 현재 자산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어르신들을 노리는 금융 사기가 정말 기승을 부리니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나 문자는 무조건 의심하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대에는 누가 더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잘 지키느냐가 노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과도한 공포는 금물이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꼼꼼하게 대비하는 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디지털 금융 교육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대한민국은 우리 어르신들이 디지털 금융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게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정부, 금융권, 그리고 여러 민간 협의회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힘을 합치고 있죠. 가장 큰 목표는 우리 어르신들이 모바일 뱅킹이나 키오스크 같은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또 날마다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 사기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정부는 이미 2018년부터 디지털 포용을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서 모든 국민이 디지털 세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금융당국에서도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금융 앱을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 앱 구성 지침을 만들어서 2025년까지 모든 금융권의 간편 모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해요. 금융권에서도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하나은행은 어르신들의 디지털 자산관리 역량을 높이고 안전한 금융 생활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금융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직접 찾아가서 오프라인 교육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직접 해보는 체험형 교육도 제공하고요. 물론 금융사기 예방 교육도 빼놓지 않아요. KB국민은행도 2019년부터 꾸준히 시니어 디지털 금융 교육을 해오고 있는데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손잡고 모바일 뱅킹, 계좌 통합 관리, 금융사기 예방법 같은 유익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신한라이프는 어르신 금융 소비자를 위해 직접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통해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활용한 보험금 청구, 보장 내용 조회, 그리고 보험, 사기 예방 같은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 지식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카카오페이도 페이티처라는 시니어 금융교육 강사단을 만들어서 사각사각 페이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금융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 협의회나 재단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는 한국도서관협회와 함께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를 막고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을 키워드리고 있고요. 전국은행연합회는 범금융권이 함께하는 뱅퀴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을 전국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특히 어르신이 어르신을 가르치는 노노케어 방식을 도입해서 교육 효과도 높이고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전국 디지털 취약노년층을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 디지털 교육과 함께 디지털 문해교육사를 양성해서 어르신들이 디지털 사회에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시니어 디지털 금융스쿨을 통해 스마트폰 활용법, 디지털 금융투자, 그리고 안전한 디지털 금융생활까지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키오스크 사용법, 스마트폰 활용법, 모바일 뱅킹, 온라인으로 금융상품 비교하는 법, 주택연금 같은 자산 활용법, 그리고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 유형과 예방 및 대응 방법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이런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디지털 금융 역량을 높여서 금융 소외를 없애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할 거예요. 이제 건강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는 정말 중요해지고 있어요. 특히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기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겪을 수 있는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런 기술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들, 예를 들면 삼성 갤럭시 워치 후 심전도를 측정하거나 낙상을 감지하는 기능, LG전자의 스마트 체중계로 체지방률, 근육량, 골밀도를 분석하는 것처럼 다양한 기기들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AI 기반의 복약관리 솔루션은 약 먹는 시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고 AI 챗봇이나 스마트 스피커는 어르신들의 정서적인 지원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스마트 헬스 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도 있고요. 물론 예방적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병이 생기고 나서 치유하는 것보다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꾸준한 신체 활동, 운동, 금연, 절주, 건강한 식단 관리,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질 높은 수면 등 통합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해요.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나 치매, 낙상, 영양실조, 근감소증 같은 노인 증후군도 꾸준히 관리하고 일찍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가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니 낙상 예방 교육은 정말 필수적이죠. 정신건강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치매, 우울증 같은 노년기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은 우울하거나 인지력이 떨어져도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렵거나 주변에 부담이 될까봐 병원 가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 가족들의 관심과 지원이 정말 중요해요. 치매안심센터를 노인정신건강센터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영양관리도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핵심이에요. 근감소증을 예방하려면 몸무게 1kg당 하루 1g에서 1.2g의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고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도 중요합니다. 잡곡밥, 채소와 과일, 저염식 같은 균형 잡힌 식단은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규칙적인 운동도 필수예요. 주당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나 75분 이상의 고강도 운동이 권장되고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균형 운동을 골고루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전에는 꼭 준비 운동을 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서비스나 방문 의료 서비스도 활성화되고 있고 응급 상황에 처한 어르신들을 위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노후 생활을 즐겁게 만들어줄 여가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다양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물론이고 사회성 유지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개인의 흥미와 건강 상태에 맞춰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먼저 신체 활동 프로그램으로는 걷기, 산책, 등산처럼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 전신 운동이 되는 활동들이 좋습니다. 요가나 명상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이고요.
건강 체조나 수영도 관절에 무리가지 않으면서 근력과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탁구, 게이트볼, 파크골프처럼 격렬하지 않으면서도 즐길 수 있는 운동들도 어르신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아요. 사람들과 어울려 친목을 다지기에도 아주 좋고요. 최근에는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도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답니다. 정신 및 인지 활동 프로그램도 중요해요. 독서, 문학, 수필은 뇌 활동을 촉진하고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주면서 정서적인 안정감과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바둑, 장기, 보드게임은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집중력 향상에 좋고,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어 인지 기능 발달과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뇌파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형 휴식을 제공하는 브레인 트레이닝도 스트레스 완화, 치매 예방, 우울증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문화, 예술 및 취미 활동도 어르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기타, 피아노, 색소폰 같은 악기를 배우는 것은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고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치매 예방에 좋고요. 그림 그리기, 수채화, 조각 같은 미술 활동은 창의성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죠. 뜨개질이나 수공예는 손의 소근육을 발달시키고 집중력을 향상하며 완성된 작품을 보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요리나 제빵을 배우는 것도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식물을 키우는 것도 자연과 소통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고요. 영화, 드라마, 공연 관람 같은 문화생활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참여 및 학습 활동 프로그램인데요. 자원봉사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자기만족과 성취감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노케어처럼 어르신들이 서로를 돕거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봉사활동도 좋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고 소득 보장과 사회 참여를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합창단, 연극반 같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소속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익히고 온라인 학습 및 소통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EBS 평생학교처럼 50, 80 세대를 위한 다양한 실용 교육 강좌를 시청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고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노인복지관, 지자체 운영 무료 강좌,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지원 프로그램, 경로당, 노인교실 등 다양한 곳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버에듀넷 같은 온라인 교육 서비스나 EBS 평생학교 같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집에서도 다양한 학습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어르신들이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정신건강 증진과 인지, 기능 유지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기회들을 잘 활용해서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황혼여, 빛나는 노을처럼 우리의 시간은 더욱 깊고 아름답게 물들어갑니다. 지나온 모든 순간이 모여 지혜의 강물이 되고 새로운 배움과 도전은 그 강물의 생기를 더합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에 흔들리고 때로는 잔잔한 물결의 평화를 찾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희망의 돛이 굳건히 서 있습니다. 사랑과 용기 그리고 따스한 온기로 채워진 우리의 삶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 서로에게 의지하며 나아갈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절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며 이 아름다운 여정을 함께 걸어갈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빛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빛은 바로 우리의 찬란한 내일입니다. 존경하는 50대, 60대, 70대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서 디지털 세상의 빠른 변화 속에서 길을 잃어 막막함을 느끼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스마트폰 앱 하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두려웠던 분들, 보이스피싱의 교묘한 수법에 마음 졸이셨던 분들, 혹은 점점 쇠약해지는 몸과 마음에 홀로 불안감을 느끼셨던 분들이 계셨을지 모릅니다. 또 넘쳐나는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무료함을 느끼고 외로움에 지쳐가던 분들도 분명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여러분의 깊은 고민과 어려움에 공감하며 여러분의 손을 잡아드리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디지털 금융교육을 통해 자신감 있게 온라인 뱅킹을 이용하고
키오스크 앞에서 더 이상 당황하지 않으며 오히려 손주들에게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을 알려주는 멋진 어르신들의 모습. 최첨단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로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챙기고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으로 활기찬 매일을 보내는 분들. 요가와 명상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그림과 악기 연주로 삶의 예술꽃 피우는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는 분들 말입니다. 심지어 노노케어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새로운 존재 가치를 찾고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경제적 자립과 함께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빛나는 눈동자를 보면서 우리 모두 가슴 벅찬 희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두 상반된 모습은 단지 운명의 차이가 아닙니다. 바로 관심과 노력, 그리고 참여가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디지털 금융교육을 찾아 나서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 작은 습관 하나부터 바꾸려는 의지,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세상과 소통하려는 열린 마음이 바로 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혼자 해내야 한다면 너무나 막막하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와 금융기관, 그리고 수많은 인간 단체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디지털 세상에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금융 교육과 고령자 친화적 앱을 개발하며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스마트워치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여러분의 건강을 24시간 꼼꼼하게 살피며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서비스는 여러분의 손발이 되어줄 것입니다. 노인복지관, 평생교육원, 경로당 등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할 다채로운 여가 및 학습 프로그램들이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단순히 끝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삶의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즐거움을 창조하고 못다 이룬 꿈을 향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려 활기찬 하루를 보내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망설이지 마세요. 작은 관심과 용기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스마트폰으로 모르는 기능을 검색해보고 가까운 복지관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전화해보고 당장 걷기 운동을 시작하는 것. 이 모든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년은 세상 그 어떤 그림보다도 아름답게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때로는 정보를 나누고, 때로는 위로를 건네며, 때로는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희망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눈부시게 빛나기를, 그리고 그 빛이 우리 사회 전체를 환하게 비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친구라 믿었던 사람들이 은퇴 후엔 번호만 남긴 채 사라집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 모임이나 약속 때문에 지갑이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끼지 않으신가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경조사비와 모임 비용이 생활비 부담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자리에서 술과 약이 섞여 건강을 해치거나 지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당해 순식간에 수천만 원을 잃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나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고 계신가요? 나이 들수록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오히려 내 몸과 돈, 마음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면 건강도 지키고 경제적 부담도 줄이며 더 당당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혼자가 오히려 힘이 되는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 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된 휴대폰을 꺼내 친구 번호를 눌러본 적 있으신가요? 화면 속 이름은 그대로인데 막상 전화를 걸 용기는 나지 않고 또 받아줄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오래된 휴대폰 하나에 기대어 살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살고 있는
박재호 씨, 66살. 그는 한때 중견기업의 임원으로 활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직원 수만 수백 명이 넘는 회사를 총괄하며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회의와 출장, 접대와 술자리로 이어지는 나날들. 그만큼 사회적 위치와 명예, 그리고 경제적 보상도 뒤따랐습니다. 정년을 몇 년 앞두고 퇴직하며 받은 퇴직금은 약 1억 5천만 원. 아내와 두 자녀에게도 든든한 가장으로 인정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는 혼자가 될 거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요. 회사 사람들과 매일 어울렸고 주말마다 친구들과 골프를 치며 웃고 떠들었으니까요. 그의 집 책장에는 아직도 수많은 상패와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화려한 시절의 흔적들은 점점 과거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새로운 도전이지만 박 씨에게는 예상치 못한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퇴직 직후만 해도 그는 여전히 활발히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평일 오후엔 옛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며 시간을 보냈고 주말이면 대학 동창 모임에 얼굴을 비쳤습니다. 휴대폰은 늘 울렸고 그의 지갑은 늘 얇아졌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상황이 변했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후배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고 동창 모임에서는 경제 수준이 다른 친구들과의 대화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특히 아내와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여보, 또 나갔어? 경조사비만 해도 이번 달에 벌써 100만 원이 넘었어. 이제 그만 좀 해. 아내의 목소리에는 지친 한숨이 묻어 있었습니다. 퇴직금 일부를 생활비와 자녀 지원금으로 쓰다 보니 남은 돈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사회적 관계를 끊으면 더 외로워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계속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휴대폰으로 걸려온 낯선 번호. 상대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지금 바로 송금 좀 해주세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아들의 목소리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몇백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는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돈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오래된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바라보다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나, 이 나이에.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주 뒤 또다시 문제가 터졌습니다. 술자리를 가진 날 복용 중이던 혈압약과 술이 뒤섞이며 갑자기 어지럼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길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 술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물과 알코올의 충돌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모임에 나가지 않으면 외로움이 두려웠고 나가면 지갑과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그 어느 쪽도 그를 살리지 못하는 선택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의 휴대폰 벨소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가던 전화가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 걸려올까 말까 했습니다. 화면 속 저장된 이름들은 그대로였지만 손가락은 차마 그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괜히 연락했다가 민폐일까봐, 돈 얘기 나올까봐. 그는 결국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내는 답답해하며 잔소리를 늘렸고 자녀들은 바쁜 일상에 쫓겨 부모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그는 낡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연락하지 못한 친구들의 이름만 바라봤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어느 날 그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사람들 이름을 보니까 참 웃기네. 같이 늙어가자던 친구들이었는데 지금은 다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아내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한마디 건넸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붙잡으려 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야. 이제는 그냥 우리 둘만 생각해도 충분하지 않아? 그 말은 맞는 이야기였지만 그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친구가 사라지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마음속 허전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박재호 씨의 갈등은 깊어만 갔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외로움이, 만나면 돈과 건강의 부담이 따라왔습니다. 결국 그는 모임에 나가지도 완전히 끊지도 못한 채 집안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눈길은 여전히 오래된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때로는 화면에 뜬 친구의 이름을 바라보며 전화를 걸까 망설였고, 때로는 아예 전원을 꺼버리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에게 휴대폰은 이제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잃어버린 과거와 단절된 현재를 상징하는 무거운 오브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재호 씨의 일상은 눈에 띄게 무거워졌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잃은 돈은 가족에게조차 쉽게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들킬까 두려워 혼자 속으로 사겼고, 그 불안은 날마다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저녁, 집 근처 약국에서 혈압약을 받아 들고 나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다리가 풀리며 그대로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119를 불렀고,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그의 손에는 여전히 오래된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화면엔 저장된 친구의 이름이 켜져 있었지만 끝내 눌리지 않은 채 멈춰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후의 생활은 체력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술과 과로, 불필요한 만남이 지금 선생님의 몸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그는 처음으로 크게 후회했습니다. 친구와의 약속을 이유로 무리하게 나섰던 날들, 외로움이 무서워 지갑을 열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두려워한 건 사실 혼자가 아니라 혼자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내 마음이었구나. 퇴원 후 박 씨는 일부러 모임 연락을 피했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는 작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휴대폰 속 번호를 지워내지는 못했지만 그 화면을 바라보며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손주가 놀러와 그의 무릎 위에 앉아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맨날 옛날 전화기만 보고 있어요? 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안에는 옛날 친구들이 다 들어있거든. 하지만 이제는 할아버지한테 내가 제일 좋은 친구야.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었다고 생각했던 건 사실 과거의 추억일 뿐, 여전히 곁에는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남아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박재호 씨의 이야기가 낯설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어쩐지 내 모습 같다고 느껴지시나요? 은퇴 후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길은 달라지고 대화의 주제는 어긋나며 건강과 경제 상황은 각자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억지로 사람을 붙잡으려다 보면 오히려 돈을 잃고 건강을 잃고 마음마저 다치게 됩니다. 중요한 건 관계의 수가 아니라 나 자신과 어떻게 지내느냐는 사실입니다. 오래된 휴대폰 속 꺼지지 않는 불빛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과거의 인연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울리지 않는 벨소리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과 무엇보다 내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이 노후의 진짜 지혜일지 모릅니다. 혼자라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혼자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휴대폰 속 번호를 눌러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에게 전화를 걸어 나 자신과 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북 포항에 살고 있는 최영도 씨, 올해 71살. 그는 평생을 시청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63세의 정년을 맞이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대기업에 들어가 높은 연봉을 자랑할 때도 그는 한직이라고 불리는 민원 부서에서 묵묵히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큰 돈을 벌 기회는 없었지만 대신 그는 안정적인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공무원이 뭐 대단하냐 싶었지. 하지만 꾸준히 월급이 들어오니까 마음은 늘 편했어. 정년을 앞두고 그는 별다른 퇴직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공무원 연금 약 230만 원이 있었기에 생활에 대한 두려움은 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일찍부터 관계관리라는 보이지 않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친구가 많아야 한다는 집착 대신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고 아내와 함께 작은 취미를 공유하는 삶을 이어온 것입니다. 물론 그의 삶에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몇 해 전 같은 마을에 살던 동창들이 연금 받으면 뭐하냐, 모임 나오지 않으면 외톨이가 된다라며 자주 술자리에 불러냈습니다. 모임비만 해도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들어가고 밤늦게 귀가할 때마다 아내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여보, 이제는 우리 생활비도 아껴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 나가면 힘들어져. 아내의 말에 그는 잠시 갈등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인연을 끊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를 멈춰 세운 건 같은 동네 후배의 사례였습니다. 후배가 술자리를 전전하다 보이스피싱에 당해 수천만 원을 잃고 가족과의 관계까지 틀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최 씨는 오래된 휴대폰을 꺼내 친구들 단체방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모임은 줄이려고 해. 대신 우리 둘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그 선택은 쉽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끊기자 몇몇 친구들은 야, 너 이제 우리 안 보냐 라며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꿋꿋이 버텼습니다. 대신 아내와 함께 동네 복지관의 요가 강좌에 등록했고 주말이면 작은 텃밭에서 상추와 고추를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오면 그는 직접 키운 채소로 식탁을 차렸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이거 진짜 맛있어 라며 환하게 웃을 때마다 그는 마음 깊이 뿌듯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사라지니 허전할 줄 알았어. 근데 이렇게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이 훨씬 값지더라고. 그의 삶은 안정적이었지만 여전히 현실의 파도는 찾아왔습니다. 2025년 들어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연금만으로는 빠듯한 순간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전기세, 가스비가 오르고 손주의 학원비를 도와달라는 아들의 부탁까지 겹쳤습니다. 아빠, 한두 달만 도와줄 수 있어요? 상황 좀 괜찮아지면 바로 갚을게요. 아들의 부탁 앞에서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연금으로만 생활하는 상황에서 여윳돈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전부터 준비해둔 비상금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젊을 때부터 조금씩 모아둔 적금이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위기의 순간 가족에게 힘이 되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상의한 끝에 일부를 꺼내 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다 갚을 생각은 하지 마라. 내가 힘들 때 아버지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그날 밤 아내와 함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던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래서 준비가 필요한 거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만드는 준비 말이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최영도 씨의 삶은 위기의 순간마다 다른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술자리에 휩쓸리지 않고 보이스피싱 같은 위험을 피해갔으며 작은 취미와 가족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경제적 여유는 크지 않았지만 그는 생활 속 작은 준비들 덕분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래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합니다. 이 안에 저장된 친구들 이름은 줄어들었지만 지금은 괜찮아. 내 곁에 아내와 손주가 있잖아. 여러분, 그렇다면 최영도 씨 같은 선택이 왜 중요한 걸까요? 단순히 개인의 생활 태도 문제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통계와 연구 결과를 보면 노후의 사람들과의 지나친 교류가 오히려 경제적 건강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국내 통계를 보겠습니다. 통계청이 2024년에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소비 지출 구조에서 가구 간 이전 지출, 즉 경조사비나 친목 모임에 쓰이는 돈이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교류가 아니라 생활비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담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노후 가계는 소득이 줄어드는 반면 사회적 관계 유지 비용은 줄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같은 맥락의 결과가 확인되는데 고령층의 소비 항목 가운데 가장 줄이기 어려운 지출 중 하나가 경조사비라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즉, 인간관계가 자산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산을 갉아먹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또 건강 측면에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조사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약 40%가 건강 문제로 모임 참여를 줄였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앓는 이들이 잦은 술자리와 늦은 귀가로 인해 병세가 악화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대한노인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가 음주를 자주 하거나 약물 복용과 알코올을 함께 섭취할 경우 낙상, 골절, 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젊은 세대보다
두세 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즉, 외로움을 피하려고 사람을 만나는 자리가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셈입니다. 경제적 피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약 1965억 원에 달했는데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이 피해자 비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지인을 사칭한 전화나 문자 혹은 모임 자리에서 알게 된 사람을 통한 불법 금융투자 권유가 많았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에서도 고령층은 사회적 고립을 피하려는 성향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쉽게 받아들이고 그 결과 사기 피해에 취약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즉, 관계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욕구가 오히려 경제적 위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됩니다. 미국의 국립노화연구소 NIA와 하버드 의과대학 공동연구에서는 고령층이 불필요하게 많은 대인 관계를 유지할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져 심혈관 질환 발병 확률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반대로 관계의 수를 줄이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에 집중한 그룹은 정신적 안정도가 높았고 우울증 발병률은 30% 가까이 낮았습니다. 유럽 노인복지연구소의 한 논문에서도 고령자가 억지로 모임에 나가 사회적 피로를 경험하는 것보다 스스로 선택한 소규모 관계망을 유지할 때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2년에 발표한 고령사회백서에서는 친목 모임 참여율이 높다고 반드시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모임 참여가 경제적 지출을 늘리고 건강관리 시간을 빼앗으며 개인의 자율성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연구에서도 억지 모임 참여보다 개인이 주도하는 취미 활동이 우울감 완화와 건강 증진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통계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노년의 관계를 전혀 끊을 필요는 없지만 무조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결코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경조사비와 술자리로 인한 경제적 부담, 약물과 음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건강 위험,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 노출까지 너무 많은 관계는 노후의 리스크를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이나 가까운 몇 사람과의 깊은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가 진정한 안정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수많은 연구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서 비슷한 사례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질적인 관계와 자기 돌봄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현실적인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미 실행 중인 정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컨대 서울시는 외로움 상담 콜 외로움 안녕 120과 외로움 챗봇이라는 20시간 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폰이나 카카오톡을 통해 언제든 외로움을 털어놓고 정서적 지지와 연결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올해 4월부터 시작되었고 하반기에는 서울이타 플레이스라는 외로운 시민들을 위한 오프라인 소통 공간도 열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심리적 위안을 줄 수 있는 마음약방 자판기, 가벼운 다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마음 편의점 같은 시설이 포함될 예정이며 고립된 분들을 공동체로 연결해 주기 위한 모두의 친구 같은 지역 전담 상담사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위험, 고독자를 조기에 발견, 안부 확인, 생활 개선 지원, 공동체 기반 교류 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 서비스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외로움에 방치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장치입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매입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살피미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안부 전화를 주의회, 필요시에는 방문 말벗까지 제공하며 인공지능 기반 생활관리 서비스도 도입해 식사, 수면, 생활 리듬까지 챙겨주는 시스템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는 돌봄과 소통을 주거 공간 안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좋은 예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반찬 배달, 병원 동행, 생활지원사를 통한 직접 돌봄과
안부 확인 등 다양한 안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부족으로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 해외 사례들을 볼까요? WHO 세계보건기구는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보건 문제로 인식하고 지역사회 기반 대면 및 디지털 개입 방법, 연령의 친화적인 커뮤니티 조성, 정책적 우선순위 격상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상담, 소셜 스킬 교육, 지역 지원 그룹 구성 등 다각적인 접근을 강조합니다. 유럽 정책도 참고할 만합니다. 유럽 사회복지정책연구센터를 터이와 로시엔을 통해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지역 기반의 공동체 활동, 맞춤형 개입 프로그램, 사회적 포용 정책이 효과적으로 고립과 외로움을 해소한다고 제안합니다. 프랑스는 우편 배달원을 노인 돌봄자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우편 배달원이 정기적으로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소통하고 가족에게 상태를 알려주는 방식인데 이는 접근 가능한 일상적 돌봄 모델로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말 걸기 환영 테이블을 카페에 두고 낯선 이와도 대화를 유도하는 사회적 공간을 조성하여 외로움을 줄이는 활동을 전국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커뮤니티의 작은 접점을 통한 사회적 연대 강화 방식입니다. 이는 공동체의 자원과 자원봉사 기반으로 집에서 나이 들기 위한 교통, 집수리, 공동 취미 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로 고립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종합해보면 대한민국은 이미 상담 콜, 챗봇, 공동체 공간, 안부 돌봄, 그리고 LH 서비스와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디지털 및 대면 통합 접근, 그리고 민관 협업 지원 모델 등을 확장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가까운 시청자 여러분 동네에서도 이런 서비스가 운영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120 다산콜, 지역복지관, 주민센터, 그리고 LH 입주민센터 등에서도 안부 서비스, 교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알고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외로움과 불안에서 한 걸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은 바로 이런 작은 연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낡은 휴대폰 속 꺼지지 않는 불빛. 그 불빛은 지나간 인연을 그리워하며 떨고 있었네. 그러나 작은 텃밭의 새싹은 오늘도 자라. 누군가의 웃음 속에서 또 다른 희망을 피워내네.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한 사람은 은퇴 후에도 친구를 붙잡으려다 결국 돈을 잃고 건강을 잃고 마음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낡은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을 바라보며 외로움과 후회만이 남았죠.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작은 준비와 현명한 선택으로 가족과 함께 웃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연금만으로도 빠듯했지만 허투루 쓰지 않고 소중한 관계를 가려내며 손주와 밭에서 따온 상추를 나누는 그 시간 속에서 깊은 행복을 찾았습니다. 두 인생의 갈림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외로움이 두려워 무리하게 사람을 붙잡으면 더 깊은 고립에 빠지고 반대로 혼자의 시간을 받아들이고 가족과 나 자신을 돌보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은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50대, 60대, 70대의 어느 날 휴대폰 속 연락처를 바라보며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 망설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선택해야 합니다. 더 많은 만남이 아니라 더 깊은 만남을 선택하는 것. 무의미한 지출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쓰는 것.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한 길을 걷는 것. 여보, 이제는 우리 둘만 생각해도 충분하지 않아? 박재호 씨의 아내가 했던 이 한마디가 마음에 남습니다. 결국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수많은 인연이 아니라 함께 늙어갈 단 한 사람, 그리고 나 자신입니다. 반대로 최용도 씨처럼 준비된 노후를 살아가는 이들은 남들이 보기엔 그저 소박한 일상 같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모임 대신 가족과의 저녁, 허세 대신 텃밭의 채소, 외로운 휴대폰 대신 손주의 웃음소리.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찾아야 할 행복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낡은 휴대폰 속 울리지 않는 번호를 붙잡기보다 지금 곁에 있는 가족과 시간을 나누고 무엇보다 스스로와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혼자라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혼자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라는 말처럼 외로움을 겁내지 마세요. 혼자의 시간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가족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눌 힘을 줍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고독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슬픔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고독은 나를 성장시키는 길이 될 수도 있고 내 곁 사람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낡은 휴대폰 속 꺼진 불빛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텃밭의 새싹처럼 오늘을 가꾸며 웃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작은 선택이 인생 후반부를 바꿉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현명한 선택을 하여 남은 날들이 후회가 아닌 감사로 채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참고 살아왔는데 은퇴 후 오히려 남편과의 갈등이 더 깊어지고 예상치 못한 배신까지 마주한다면요? 요즘 50대, 60대 여성들 사이에서 황혼 이혼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녀들은 다 컸지만 막상 혼자가 되는 건 두렵고 막막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참다가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나는 누구의 아내일 뿐 내 이름으로 산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외로움과 두려움에 갇혀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늦은 나이라도 내 인생을 되찾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함께 보시죠.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미영, 올해 62입니다. 평생을 가정과 남편 뒷바라지에 쏟아부으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 인사팀 부장으로 퇴직하기 전까지 늘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사람을 관리하는 부서에 있다 보니 회식이 많았고 야근도 잦았습니다. 저는 그저 두 아이를 키우고 집안을 돌보며 남편이 제 역할을 다했다고 인정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일 입을 와이셔츠가 다려져 있는지, 반찬은 몇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지 묻는 말뿐이었죠. 한때 제 직업은 작은 의류 매장에서 판매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옷을 팔며 억지로라도 제 사회를 유지했지만 남편은 돈 몇 푼 벌려고 집안 소홀히 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며 결국 일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때 접어둔 낡은 원피스 한 벌이 아직도 옷장 구석에 걸려 있습니다. 오래된 세월 동안 한 번도 입지 못했지만 저를 상징하는 유일한 물건처럼 남아 있었죠.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제 몫을 다했습니다. 남편은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약 1억 5천만 원을 받았고 이제는 쉬면서 살아보자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너도 같이 쉬자라는 의미는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쉬는 건 자기 몫뿐이었고 저는 여전히 집안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퇴직 후 남편은 달라지기는커녕 더 까칠해졌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집에 머물며 TV 소리에 잔소리까지 더해졌습니다. 뉴스를 보며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한탄하는 소리, 제가 한마디 거들면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습니다. 넌 세상 물정을 전혀 몰라. 저는 그 말에 숨이 막히곤 했습니다. 평생 두 아이 키우고 살림을 도맡았는데 그것은 세상 일이 아니었던 걸까요? 남편은 퇴직금을 은행에 묶어두고 작은 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가만히 있으면 손해다. 친구도 다 한다더라. 그렇게 시작한 투자는 몇 달 지나지 않아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게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 알림을 보고 알게 된 저는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이미 사라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즈음 남편의 태도는 더 이상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차가워졌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시간이 남아도는 듯 했지만 집에서는 늘 예민했습니다.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이게 다냐?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숨을 고르고 있을 때도 이 나이에 그렇게 힘들게 다닐 거면 그만두라는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두라는 건 살림을 멈추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제 역할은 여전히 가사 노동자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봄맞이 대청소를 하며 옷장을 정리하다가 구석에서 그 낡은 원피스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들 키우며 제 꿈을 접던 순간에 벗어두었던 그 옷. 손에 쥐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옷은 제게 단순한 헌옷이 아니었습니다. 잊혀진 저 자신,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살고 싶었던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있던 증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와 달리 옷차림을 바꾸고 외출을 했습니다. 향수를 뿌리고 새로운 셔츠를 입은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친구 모임이 있다는 말만 남기고 나가던 그의 뒷모습은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이후로 남편은 자주 늦게 귀가했습니다. 휴대폰은 늘 손에 쥐고 있었고 카톡 알림 소리만 울려도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의 웃음이 달라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무언가를 보며 피식 웃는 모습은 제가 알던 남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적 순간은 그로부터 몇 주 뒤 찾아왔습니다. 세탁기를 돌리려 남편 바지 주머니를 뒤집었는데 작은 종이 쪽지가 툭 떨어졌습니다. 손에 쥔 것은 모텔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또렷했고 투숙 인원 2명이라는 표시가 선명했습니다. 손끝이 떨려 제대로 쥘 수도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스쳐간 건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남편이 야근한다며 돌아오지 않던 밤들, 출장이라며 며칠씩 집을 비우던 날들, 그 모든 순간이 하나의 그림처럼 겹쳐지며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모텔 영수증과 미리 작성해 두었지만 꺼내지 못했던 이혼 서류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원피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일 뿐일까? 내 이름으로 살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구나. 새벽녘 저는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휴대폰에는 며칠 전 친구가 보낸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힘들면 우리 집으로 와. 방 하나는 언제든 내 거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토록 필요 없는 존재라 여겨졌던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가 막 넘은 시간. 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던 집을 뒤로하고 조용히 문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손에 꼭 쥐고 있던 건 낡은 원피스였습니다. 이젠 그저 헌옷이 아니라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무언의 신호 같았습니다. 집을 떠나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에 있는 친구의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원피스를 소파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새 이어진 오열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눈물에 터져나온 결과였습니다. 친구는 제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이제 됐다. 이제라도 내 인생 살아.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묘한 허무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쌓아 올린 세월, 아이들을 키우며 참아낸 날들, 그리고 퇴직금으로 겨우 버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까지 모두 산산조각 난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나 요즘 몸이 안 좋아.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아보라더라.
한때는 제 청춘을 함께했던 사람이었기에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퇴직 후 남편이 제게 했던 수많은 무시와 차가운 말들, 그리고 바지 주머니에서 발견한 그 영수증. 제 심장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머물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 게시판에서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안내문을 보게 됐습니다.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며 돈을 직접 번 건 오래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낡은 원피스를 떠올리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입어야겠다. 비록 헐렁해지고 낡았더라도 이건 내 삶의 상징이니까. 저는 복지관의 도움으로 주방 보조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월급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몇만 원 수준이었지만 제 손에 직접 들어온 돈이었습니다. 그 순간 느낀 감정은 해방감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일해서 번 돈을 내 통장에 넣는 기쁨. 그건 남편의 퇴직금 1억 5천만 원이 주지 못했던 자유였습니다. 처음엔 손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국을 내주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순간들이 늘어갔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제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제 주소를 알아내고 찾아온 겁니다. 그는 수척해진 얼굴로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미영아, 나 진짜 이번엔 잘못했어. 그 여자는 날 돈 보고 따라온 거였어. 결국 다 떠났어. 나 이제 너 없인 못 살겠다. 그 순간 제 손은 본능적으로 낡은 원피스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 너무 늦었어. 나는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야 해.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서 있었습니다. 한때 제 청춘을 함께한 사람이라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또다시 그림자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월급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걸 보며 커피를 끓이고 스스로 번 돈으로 작은 옷 한 벌을 사 입는 그 순간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그 옷은 비록 값싼 원피스일지라도 그 안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남 얘기 같으신가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50대, 60대 여성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 경제적 의존, 그리고 배신.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바로 내 삶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요. 낡은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얼굴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닌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나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어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어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여는 첫 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영호, 올해 66입니다. 저는 20살부터 군청에서 근무하며 서류와 민원 속에서 청춘을 보냈습니다. 화려한 직장도 아니었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지만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나왔고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이 제겐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특별히 큰 사치를 부린 적이 없습니다. 주말이면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아이들 학원비 아끼려고 집에서 직접 공부를 봐주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늘 말했죠. 여보, 남들처럼 큰 돈 못 벌어도 괜찮아요. 꾸준히 건강하게만 살면 돼요. 그 말은 평생 제 가슴 속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기 전까지 술자리를 줄이고 가능한 한 빚지지 않고 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쉬운 길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할 무렵 IMF 이후 집값은 크게 오르는데 제 월급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고 주식 투자에 뛰어들며 단숨에 몇 천만 원을 벌기도 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동료가 농담처럼 말하곤 했죠. 최 주사, 당신은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 요즘은 집 한 채만 잘 사도 퇴직금 몇 억은 따놓은 당상인데 말이야. 그럴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성격 알잖아요. 빚내서 투자하면 마음이 늘 불안해서 잠도 못 잘 거예요. 차라리 조금 아껴 쓰고 연금 믿고 가요. 대신 그 돈으로 애들 학비랑 노후 준비 차근차근 해요. 그 말에 저는 다시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투자로 돈을 벌기도 했지만 동시에 망가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 동기였던 김 과장은 퇴직금을 몽땅 들여서 상가를 샀다가 임차인이 빠져나가며 공실에 시달렸습니다. 몇 년 만에 대출 이자도 못 갚아 결국 건물을 헐값에 넘겨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봤죠?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었어요. 안 한 게 천만다행이에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의 욕심이 평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물론 우리 가정에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큰딸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업난에 부딪혔고 아들은 대학원 진학을 원해 등록금 부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와 저는 밤마다 가계부를 붙들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번 달은 전기세 줄이고 외식은 한 번만 하자. 그래도 아이들 학비는 꼭 챙겨야지. 내가 반찬 더 알뜰하게 준비할게. 그렇게 버텨온 세월이 모여 지금의 우리가 된 겁니다. 드디어 정년퇴직 날이 왔습니다. 같은 부서 직원들이 꽃다발을 건네며 박수를 쳐줄 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최 과장님, 퇴직금은 얼마 받으셨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공무원이라 퇴직금은 없어요. 대신 매달 연금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게 더 든든합니다. 2025년 현재 제 통장에는 매달 약 23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주변에서 말하는 투자 대박 같은 건 없었지만 시장에서 장을 보고 난 뒤에도 마음 편히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아내는 은퇴 후 저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지냅니다. 아침마다 둘이서 함께 마트에 가서 필요한 만큼만 사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건강 체조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모든 게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은퇴 후 집에만 있다 보니 어느 순간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명함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하던 순간도 사라지자 나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혼잣말로 내뱉었습니다. 내가 이제 뭐 하는 사람이냐? 그때 아내가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여전히 우리 가족의 중심이에요. 지금까지 버텨온 게 다 당신 덕분인데 왜 스스로를 찾게 만들어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 무서운 건 마음이 무너지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결국 다시 일거리를 찾기로 했습니다. 정식 직장이 아니라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연계해주는 시니어 상담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민원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복지 혜택을 안내하는 일이었는데 놀랍게도 제 경력이 그대로 쓰이는 자리였습니다. 첫날 봉사 후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살 것 같아.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 그날 밤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소박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에는 활력이 넘쳤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다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왔습니다. 스트레스와 나이가 겹쳐 나타난 증상이에요. 활동을 줄이셔야 합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는 일할 수 없나? 봉사활동마저 못하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삶이 되겠구나.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있던 저를 아내가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당분간 봉사를 그만두라네. 몸이 안 좋대. 그럼 당분간 쉬면 되죠. 우리 벌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낙담해요? 아내의 말은 맞았습니다. 우리는 연금으로 매달 안정된 수입이 있었기에 생활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라 존재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 불빛만 켜둔 채 혼자 낡은 명함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 선생님, 혹시 강의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은퇴를 앞둔 직원들에게 노후 준비와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무슨 강의를 하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아내가 등을 떠밀었습니다. 여보, 당신만큼 꾸준히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당신 살아온 이야기만 해주면 돼요. 결국 강단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특별히 똑똑하지도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지켰습니다. 빚지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꾸준히 버티는 것. 그게 제 인생을 살린 방법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나자 한 직원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도 괜히 불안해서 빚내서 투자할까 고민했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경험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후 저는 정식 강사가 되지는 않았지만 은퇴자, 교육 프로그램이나 지역 모임에서 종종 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강연료는 크지 않았습니다. 많아야 몇만 원이었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야기에 고개 끄덕이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내와의 생활도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침에 같이 걸으며 오늘은 시장에 가서 제철 과일 좀 사자는 대화를 나누고 저녁이면 손수 만든 반찬을 함께 나눴습니다. 때로는 자식들이 손주를 데려와 떠들썩하게 밥상을 차리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진짜 좋아 보여요. 은퇴 후에 이렇게 웃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다 너희 어머니 덕분이다. 그리고 내가 일찍부터 욕심을 버린 덕분이지. 여러분, 혹시 지금도 불안한 마음에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성공담에 흔들리고 계신가요? 저 역시 젊었을 때 그런 유혹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빚을 내지 않고 욕심을 줄이고 눈앞의 이익보다는 꾸준함을 선택한 덕분에 저는 지금 80을 앞둔 나이에도 평온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많지 않아도 생활을 유지하기엔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합니다. 저는 가끔 낡은 서류 가방을 꺼내봅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근무할 때 사용하던 공책이 들어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꾸준히 욕심내지 말 것이라고 적힌 문구를 볼 때마다 제 삶을 지켜준 한 줄의 다짐을 다시 떠올립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불필요한 욕심 때문에 내 노후를 위태롭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질문 하나가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최영호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평생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공무원 연금을 납부하고 빚 없이 살아온 덕분에 은퇴 후에도 생활이 안정적이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운이 좋았던 사례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와 통계에서 연금에 꾸준히 납부하고 무리한 빚을 지지 않는 습관이 노후 삶의 질을 크게 바꾼다는 사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현실부터 보겠습니다. 통계청이 2024년에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약 278만 원이었지만 실제 지출은 292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벌어들이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은 구조라는 거죠. 특히 소득 구성을 자세히 보면 연금 같은 정기적 현금 유입이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2년 발표한 고령층 소득보장체계 분석에서는 공적연금 수급 가구의 빈곤율이 7%에 불과했지만 연금이 전혀 없는 가구의 빈곤율은 무려 46%에 달했습니다. 즉, 최영호 씨처럼 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은 은퇴 후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던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노후 빈곤의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조사에서는 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는 노인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118만 원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 금액은 최소 생계비를 맞추기에도 빠듯한 수준이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외에도 사적연금이나 저축을 함께 준비한 가구의 경우 생활 만족도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최영호 씨가 큰 돈을 벌지는 못했어도 꾸준히 납부하고 욕심내지 않은 덕분에 지금이 편하다고 말했던 부분이 바로 이 통계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공적연금 사적 준비를 병행한 사람들의 노후 안정감이 월등히 높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니까요.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은퇴 후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후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빚이 없거나 거의 없는 경우. 둘째, 공적연금을 20년 이상 성실히 납부한 경우. 셋째, 사적연금을 비롯한 작은 저축이라도 꾸준히 유지한 경우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액수가 크냐 작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꾸준히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갈림길이 된 것이죠. 이 지점이 바로 최영호 씨 사례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대출받아 투자하라는 유혹이 있을 때마다 빚내면 마음이 불안해서 잠 못 잔다는 아내의 말을 따라갔고 결국 그 선택이 노후의 안정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OECD가 2023년 발표한 펜션즈 에더 글랜스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8%로 여전히 회원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독일이나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나라들은 공적연금과 직영연금이 촘촘히 연결돼 있어 은퇴 후 소득 대체율이 70% 이상을 유지하고 노인 빈곤율도 10% 이하로 떨어집니다. 해외 연구들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은 같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소득이 낮더라도 젊을 때부터 조금씩 저축하거나 연금을 납부한 사람은 소득은 높았지만 늦게 준비한 사람보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일찍부터 준비한 사람이 결국 더 안정된 삶을 누린다는 결론이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존엄과 자존감을 지켜주는 장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연금이 없는 노인의 경우 우울증 발생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빈곤을 넘어 정서적-사회적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최영호 씨처럼 연금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작은 일거리라도 찾아서 사회와 연결돼 있는 사람들은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확실히 알 수 있지 않나요? 안정된 노후를 맞이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결국 습관과 준비의 유무입니다. 남들처럼 큰 돈을 벌지 못했더라도 꾸준히 납부하고 빚을 지지 않고 무리한 욕심을 버린 선택이 결국 삶의 무게를 바꿔놓는 겁니다. 최영호 씨가 보여준 길은 통계와 연구에서도 이미 증명된 길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나는 지금 내 이름으로 내 삶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바로 여러분 각자의 노후를 지켜낼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노후 준비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사실상 가장 빠른 출발점이다.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자체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 국민연금공단은
노후 준비 서비스를 통해 개인별 연금 예상액을 분석해주고 재무건강여가 대인관계까지 포함한 종합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제도를 통해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매달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해 기본적인 생활을 지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후 불안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어르신 택시 동행 서비스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확대해 어르신들이 단순히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역할을 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5060 신중년 재취업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퇴직한 중장년이 다시 일할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고, 부산시는 시니어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무리한 투자로 인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이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 비슷하게 급격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은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의료, 돌봄, 주거, 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병원이나 시설로 떠밀리지 않고 집과 지역사회 안에서 최대한 오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덴마크 역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이징 인플레이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가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신의 집과 동네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지역 돌봄 인력을 파견해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미국은 퇴직 후 빈곤 문제를 줄이기 위해 401k 퇴직연금 제도를 강력히 권장해 왔는데, 이는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세전소득에서 적립하고 기업이 일정 부분을 매칭하여 함께 쌓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쌓인 퇴직연금은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추진 중인 개인형 퇴직연금 IRP 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정책이 있어도 우리가 직접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첫 번째 실천 방안은 정보에 눈과 귀를 열라는 것입니다. 지자체 복지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청하지 않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자리라도 사회와 연결되라는 겁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시니어 봉사단은 월급이 크지 않더라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정서적 고립을 막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빚을 지양하라는 겁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노인 가구의 생활고 중 상당 부분이 대출 상환 때문인데, 결국 빚 없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노후 자산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돌보라는 조언도 빠지지 않습니다. 서울시 어르신 상담센터나 각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무료 심리 상담을 제공하며 이는 노년층의 우울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 선진국의 사례와 국내 지자체의 정책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노인은 단순히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여전히 사회의 구성원이며 존엄한 개인이라는 인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 삶의 균형을 찾고 정책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관계 속에서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 대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정책과 제도를 외면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영상을 계기로 한 번쯤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 1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